YG와 JYP의 책걸상.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문지혁 작가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문지혁입니다. 네. 댓글 조금만 읽을게요. 네. 봄 햇살 이지롱 님이 2024 올해 이 방송을 들은 독자들의 최고의 책으로 한 회 만들어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궁금합니다. 투표 같은 거 해서 늘 감사하게 듣고 있습니다. 잘 읽지는 못하지만 노년에 읽을 리스트는 작성되고 있네요. 심심하지는 않겠어요. 그래요. 우리가 너무 많은 책을 소개해가지고 청취자분들의 독서 목록도 늘어나지만 더 빠른 속도로 읽어야 할 책들의 목록은 더 빨리 늘어나고 있죠. 네. 그 입큰 개구리 7님께서 또 1월 1일날 댓글 남기셨는데요. 유혹하는 JYP 해주세요. 저는 디스클레이머 소개해주시자마자 바로 읽었습니다. 취향이 비슷한 느낌이라 내적 친밀감이 있어요. 금유, 나의 파란 나폴리 즐거운 독서였고요. 정대건 작가님 궁금하니 모시면 좋겠습니다. 책걸상 화이팅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정재 교수님 다른 유튜브에서 봤는데 흥미로웠어요. 한국인의 탄생 홍대선 작가님 책이랑 같이 하면 흥미로울 듯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댓글이 요새 조금 줄어드는 것 같다가 또 다시 또 늘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또 새로운 시즌 시작하니까 네. 여러분들이 또 관심 가지고 댓글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문 작가님은 그 유튜브 네, 보기 드문 책이든가요? 맞습니다. 네네네. 그 지난번에 우리 책걸상 출연한 다음에 200명인가 늘었다고 되게 좋아했었잖아요. 네, 아주 큰 도움을 주셨죠. 지금도 꾸준히 늘고 있고 꾸준히 영상 올리고 계십니까? 꾸준히가 이제 어느 정도 꾸준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계속 유지는 하고 있고요. 한 달에 한 2개만 올려도 꾸준히죠. 한 달에 1개 정도 올리는 것 한 개.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 좀 개라도. 애매한데 근데 품이 너무 많이 들으니까 맞아요. 그쵸? 네, 지금 8,000명 가깝게 8,000명. 네, 구독자가 오셔서 네. 혹시 대한민국의 작가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중에서 8,000명 뭐 이런 정도면 좋은 거 아닙니까? 제가 아는 분들 중에 한 두세 분 정도가 더 있으신데요. 10,000명 정도 되는 구독자를 가지고 계신데 네, 그런 분들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작가가 직접 출연해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중에는 내가 그래도 한 탑3 안에 든다. 뭐 한국에서. 탑이라는 말이 유튜브 세계에서 8,000명 가지고 하기 굉장히 민망한데요. 아니 뭐 네, 더 많은 사람도 10,000명 수준이라며요. 뭐. 네,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 나이사는 몇 명이죠? 나이사는 20만 5천 명? 그 나는 의사다에 한번 모시세요. 문지혁 작가님을. 뭘로요? 그건 기획을 해야죠. 거기는 주로 의사들이 출연하는 방송이에요. 근데 거기도 소설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환자로 혹시 출연할 마음이 있어요? 어디 아픈 데 있어요? 혹시? 네, 여러 군데 있습니다. 아픈 데는. 어디가 무슨 과 의사를 붙여드릴까? 아니 그게 그 제가 유튜브 코리아에 있는 무슨 기획 담당하시는 분이랑 우연히 만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 유튜브 코리아에서는 그걸 되게 권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뭔가 시청자를 확장할 수 있는 네. 곳들이랑 콜라보를 해라. 맞아요. 네. 아니 그러면 실제로 굉장히 늘어난다. 실제로 대화 나누고 싶은 특정 과목 전문이 있으면 뭐 한 두세 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네.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다학제 진료처럼 유튜브 하나 찍어볼 수도 있고. 아니 그리고 그 문지혁 작가님께서 읽으신 문학 작품 중에서 환자나 의사 네. 이런 뭐 질병의 네. 고통 이런 거 관련해서 이렇게 이 책의 이야기할 제목도 오늘 이야기한 이 책 제목도 사실 의사 선생님이 지어주신 거나 다름없거든요. 소설 쓰고 앉아 있네 이거요? 네. 좋은 네. 얘기입니다. 네 지금 이제 YG 얘기 이제 재미없으니까 그만하고요. 네 제목 얘기로 넘어갑시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제가 이제 어떤 질환 때문에 병원을 다녔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두 가지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오래 앉아 있지 말고 두 번째 스트레스 받지 마라.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앉아서 스트레스 받는 게 직업인 사람인데 그래서 그럼 저는 어떡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의사 선생님 되게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순간 결심했거든요. 언젠가 내가 소설 쓰기에 관한 책을 낸다면 그 제목은 소설 쓰고 앉아있네여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의사가 했습니다. 기여한 반 전혀 없는데요. 그러면 왜요? 그 두 가지 중요한 황당한 네. 표정을 지었을 뿐이지 않나 그냥. 아 근데 그럼 지금도 그러면 그 소설을 쓰기 위해서 장기간 앉아 있는 것 때문에 생긴 질환 같은 게 있어요? 네, 정맥류 관련 질환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마 작가들 다 있으시겠지만 허리, 허리. 네, 예. 허리와 뭐 등, 목, 뭐 손목 이런 네. 것들 다 허리와 가지고 있고 등은 네. 독자들도 많이 아픕니다. 맞습니다. 네. 많이 읽으시는 분들. 눈도 그렇고요. 뭐 여러 가지. 네. 문 작가님 아직 노안은 안 오셨죠? 노안 왔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몇 년 전부터 당황하기 시작한 게요. 사인해달라고 오시잖아요. 서명 뭐 사인회도 있고. 근데 제 글씨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멀리 떨어뜨려서 보기 시작하면서 본인이 흐릿하게, 쓰는 네네. 글자가 잘 안 제 보인다고요? 글자가 너무 가까이 있었으면 안 보이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게 되게 슬픈데요. 모셔야 되겠네. 나이사. 그래서 나이사 콜라보. 아니 그럼 일단 뭐 저 어디 불러야 돼? 안과도 부르고 뭐 정형외과 무슨 종합적으로 혈관외과 필요할 뭐. 것 같은데요. 아니, 그냥 환자로 고정 출연을 해서 이번 주 저의 질환은 이겁니다. 그러면 나이사에서 소설을 좋아하는 분들은 또 여기로 유입이 될 테고. 그 저 나는 의사다의 코너 이름은 보기 드문 환자로 해가지고 근데 제가 배운 유튜브 되게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이질적인 것들을 섞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 아까 예. 말씀하신 거에 연장선상인데 그래서 예를 들면 의사가 의학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매력이 없고 작가가 소설에 대해서 얘기하면 매력이 없고 뭐 작가가 뭐 병에 대해서 얘기한다거나 의사가 소설에 대해서 얘기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섞여야 된다고 하는데 뭐 그런 면에서 가능한 기획인 것 같습니다. 네. 소설 쓰고 앉아 있네는 이제 9월에 나온 것 같은데 지금 한 3, 4개월 지났는데 시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 4쇄까지 사세요? 네, 벌써? 증쇄를 했고요. 아직 4쇄를 소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2,000, 1,000, 1,000에서 한 5,000부? 네, 대략 시장에 5,000부 정도. 음. 네. 아니 우리나라에 소설을 쓰고 싶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진지한 문학 독자를 보통 문단에서 2만 명으로 생각했거든요. 네, 그래서 2만 부가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대중적인 베스트셀러다 이렇게 오. 평가했는데 네. 지금은 그 기준이 5천 부가 됐어요. 아 그래요? 네, 뭐 누가 이제 정해준 건 아니지만 네. 암묵적으로. 그래서 아마 저는 그 5천 부 정도가 팔렸다는 거에 그런 배경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3개월 만에 5,000부니까 뭐 앞으로 계속해서 꾸준히 팔리면 요즘에 정말 10,000부 이상 팔리는 게 진짜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베스트셀러 기준이 이제 5천 부로 줄어들어가지고 네. 그 전에 냈던 고잉홈 같은 책과 비교하면 어때요? 고잉홈은 제가 알기로는 3쇄 정도까지 찍었고요. 네. 문 작가님 내신 책 중에 제일 잘 팔린 거는 제일 잘 팔린 책은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부수는 모르지만 그 제가 번역한 작법서 끌리는 이야기는 어떻게 쓰는가가 아마 저와는 전혀 상관없지만 가장 많이 아니, 팔린 뭐 번역을 잘했으니까 뭐 아닙니다. 그렇진 더 않은데. 팔릴 수도 있긴 한데. 그래서 이제 작년에 10년 만에 이제 리커버를 해서 이제 다시 나온 창작 거고. 중에는 창작 중에는 한국어 시리즈인 것 같은데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초급 한국어가 뭐 7쇄 8쇄 정도 10,000부 가까이 네, 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초급 중급 우리 다 재밌게 읽었는데 그때 방송에서 얘기했죠. 다음 책은 고급이 아니라 실전 한국어가 될 예정이다. 네, 뭐 이런 네. 얘기. 그 실전 쓰고 있습니까? 실전은 아직 본격적으로 쓰지는 않고요. 글감을 모으는 상태이고 사실 그때 네. 말씀하셨잖아요. 약간 프리퀄 개념의 맞아요. 네. 그 책이 올해 먼저 나올 거예요. 그거는 몇 월쯤에 나올 것 같습니까? 제가 정확한 날짜는 뭐 모르겠지만 이미 원고는 출판사에 넘어간 상태고요. 프리퀄이 사실 두 개인데요. 하나는 저의 국민학교 이제 예전 표현으로 국민학교 88년 서울 올림픽을 중심으로 한 그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이야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저의 20대 유럽 여행 이야기를 또 중편으로 써서 이번에 현대문학 1월호에 발표를 했는데요. 그 책도 아마 몇 달 안에 또 책으로 묶일 예정입니다. 아, 그럼 책이 2권이 나오는 거예요? 네네, 두 권입니다. 장편 프리퀄에 하나, 해당하는 게 중편 하나. 장편 하나, 중편 하나. 네. 장편은 그 방배동에서 보낸 어린 네, 시절. 설해마을 이야기입니다. 네, 어린 네. 시절. 그때 얼핏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20대 유럽 여행 이야기. 맞습니다. 그 소설을 써보고 싶어서 이 책을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물론 또 그냥 문지혁 작가의 글이 좋아서 보시는 분도 있을 테고. 근데 소설까지는 아니지만 뭐 에세이든 뭐 일기든 뭐 편지든 간단한 보고서가 됐든 간에 뭔가 글을 조금 더 잘 쓰고 싶은 사람도 이 책을 사서 볼 것 같은데 그분들도 타겟인 거는 맞죠? 네, 글쓰기 전반으로 확대해도 뭔가 얻어가실 수 있는 게 없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일부. 일부는 그렇습니다. 네, 특히 일부. YG도 좀 이거 읽고 나서 나도 좀 더 잘 쓸 수 있겠다 혹은 아 요런 걸 내가 생각을 안 하고 그동안 그렇게 많은 글을 썼네 이렇게 혹시 반성하거나 뭐 그런 거 후자입니다, 후자. 후자 반성했어요? 나는 너무 근본 없는 글쟁이였구나라고. 나랑 어쩜 글 똑같냐? 나도 나 근본 없는 글쟁이에요. 이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썼네. 그동안 정말. 두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겸손한 표현 아닐까요? 아니요, 진짜로요. 아니, 진짜 그냥 예. 이게 재수 없는 표현일 수도 있겠다. 공부도 안 했는데 그냥 지가 알아서 썼는데 저는 제가 왜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저에게는 들릴 수 그러니까 있는 것 그렇게 같은데. 들렸다면은 죄송한데 우린 진짜 보면서 이런 거 진짜 조금 고려해서 조금 더 잘 치밀하게 구성을 했으면 더 좋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은 했는데. 그래서 저는 그 학교 다닐 적에 제가 그 대학 다닐 때 좀 굉장히 글을 잘 쓰는 선배가 있어가지고 저 선배처럼 글을 쓰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그 선배는 그 글을 잘 쓰기 위해서 특별한 비법이 있냐 그랬더니 자기는 무조건 하루에 A4 한 장을 쓴다는 거예요. 뭐 무엇이 너무 됐든지 좋은 간에 비법이네요. 네.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래서 저는 그걸 따라하지는 못했지만 실천하지는 못했지만은 이제 아주 오랫동안 머릿속에 남아 있었던 글을 잘 쓸 수 있는 비법이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근데 소설 쓰고 앉아 있는 애를 보면서 내가 이걸 그 선배의 조언에 더해가지고 대학 때 읽었으면 좀 더 근본 있게 글을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선배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글 쓰시는 글 잘 쓰고 뭐 편집자들이나 아니면 이제 글쓰기 강의 같은 거 많이 하시는 글 쓰는 분인데 게 직업이 되신 분이에요. 직업이 되신 분이에요. 오. 네. 사실 제가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 책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거는 어떤 분들에게는 이 책의 구성이 조금 복잡하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었던 핵심은 뭐냐면 글쓰기라는 게 굉장히 종합적인 어떤 행위이고 마치 아까 비유로 돌아가서 음식점을 차린다고 할 때 내가 음식을 잘하면 음식점을 잘 경영할 수 있냐? 그런 것만은 아니잖아요. 입지도 잘 잡아야 되고 인테리어도 잘해야 되고 뭐 프랜차이즈도 잘 선택해야 되고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글쓰기 역시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글쓰기의 아주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다층적인 여러 측면들을 최대한 나누어서 이야기해 보려고 했고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일부에서 뭐 작업실이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어디서 써야 되냐 내면의 작업실은 뭐냐 글 쓸 때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하냐 이런 것들이 단순한 어떤 소설 쓰기의 기술뿐만 아니라 글쓰기를 이루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이고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그 요소 중에 하나만 알고 있거나 잘 연습해도 우리는 글을 잘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요리 잘하는 사람만 음식점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요식업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경영을 잘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도 있고 입지를 잘 잡는 사람이 성공할 수도 있고 하는 거기 때문에 글쓰기를 조금 더 우리가 단지 문장을 잘 쓴다에서 벗어나서 좀 더 폭넓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 글 전체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 소설을 써보고 싶은 뭐 작가로 데뷔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는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뭘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 많을 거 아닙니까? 문 작가님도 한 20여 년 전에 똑같은 위치에 있었고 그러다가 본인은 이제 그걸 대학원이지만 가서 공부를 해보자라는 길을 갔는데 똑같이 고민하는 뭔가 이렇게 젊은 친구가 있으면 뭐라고 조언합니까? 일단 요거부터 읽어보라고. 네, 이 책이 뭐 제일 좋은 책은 아닐 수 있지만 처음 읽기에 괜찮은 책일 거라는 생각은 들고요. 제가 이제 제가 써왔던 글이나 저의 성향을 이렇게 되돌아보니 저는
아주 깊고 하드한 내용을 말하는 것에는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아요. 대신에 이렇게 뭔가를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 입문자용, 초보자용 코스를 제공하기에는 적절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서 제 책이 어떤 뭐 마중물 같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그런 면에서 이제 하나에 다 넣어놨잖아요. 작가로서의 마음 자세라든지 아니면 기술이라든지 저의 시행착오, 반면교사로서의 시행착오 같은 걸 넣어놨기 때문에 한 권으로 다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 올인원을 찾으시는 분들은 이 책이 어떤 선택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대학 강의 말고 뭐 물론 바쁘시겠지만 대학 강의를 한두 과목 줄이고 그냥 어디 저 강남에 방 하나 빌려가지고 이렇게 유료로 작법 강의 같은 거를 하면은 수입은 더 많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제안도 받으시지 않을까요? 제가 몇 년 전까지 아주 진지하게 고민했던 부분인데요. 네. 결국 이제 현실화되지는 않았는데 계속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까지 이제 전임이 아닌 상태에서 대학에서 강의를 할 수 있을까 10년 후 20년 후를 생각해 봤을 때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사실 제가 글과 책으로만 먹고 살 수 있는 작가가 된다면 좋겠지만 그럴 가능성 너무 희박하기 때문에 계속 저에게는 현재 진행형인 고민이에요. 그런 제안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했나 봐요. 네, 여러 가지 형태로 제안이 있었는데 뭐 이루어진 것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런 공간, 그 강남의 청담동의 서전소림이라고 네, 있잖아요. 들어봤어요. 네, 근데 굉장히 럭셔리한 문화 공간인데 작가들도 굉장히 지원 많이 해주시고. 네. 근데 이제 그런 공간에서 뭐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씩 주로 아무래도 입지가 강남 뭐 비싼 동네에 있기 때문에 뭔가 지불 능력이 높으신 분들이 많이 들락날락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글쓰기 강의 같은 거. 제가 이제 YG가 확실히 총기가 좀 떨어졌다는 게 제가 지금 들으면서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거든요. 서전소림 아닌가요? 네. 서전소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소전서림. 네. 소전서림이죠. 소전서림. 네. 소전서림. 들으면서 네. 뭔가 이상한데.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저도 이제 한 살 나이를 먹어가지고 소전서림. 네. 네. 근데 거기 저는 딱 한 번 가봤거든요. 저는 한 번도 못 가봤어요. 한 번 부르고 이제 더 이상 안 부르더라고요. 굉장히 좋다 그러더라고요. 네. 시설도 그렇고. 그 너랑은 어울리는 공간이 아니야라고. 저 소전서림 같은 데서 이렇게 노시는 분들은 뭐 소설을 그렇게 쓰고 싶어하는 가난한 문청 이런 느낌하고 조금 다르지 않아요? 가난한 문청은 아니고 네. 그냥 굉장히 이제 많이 이루신 다음에 이룬 문청 이룬 이야기를 이제 뭔가 쓰고 싶으신 거겠죠. 부자 문청들도 뭐 있을 아니 수 그 소설 있으니까. 쓰고 앉아 있는 보면은 뭐 그런 분들이 있다면서요. 아니 그 문 작가는 소설가라는 양반이 이런 건 해봤어? 뭐 이런 분들 있다면서요. 네, 원양어선 타봤냐고 묻는 분들이 네. 있죠. 아니면 그리고 뭐 아파트는 한번 올려봤어? 뭐 이런 거라든지. 그 이 책 보면서 정말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요. 문지욱이라는 분은 형제 뭐 사촌 집안입니까? 네, 제 동생, 남동생이고요. 친동생이에요? 네, 친동생입니다. YG는 지금 뭔 말인지 모르죠? 네 몰라요. 여기 표지가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 표지 디자인은 누가 했나 이러고 한번 쳐다봤는데 문지욱이라는 분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지혁, 문지욱 형제인가? 최소 사촌인가? 이거 궁금했는데. 네. 동생은- 만화가이고요. 네. 네, 정확히 말하면 이제 그래픽 노블을 전공한 만화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형이 쓴 책의 표지 말고 그래픽 노블이나 이런 걸 네, 2권 냈어요. 같이? 아니요, 혼자서. 아니 이제 그러니까 혼자서는 단독으로. 낼 텐데 네. 형이 소설 쓰는데 둘이서 이렇게 콜라보해서 그럴 정도의 가까운 관계는 아니신가 봐요. 아니요, 한번 협업한 적이 있는데요. 뭐 김중혁 작가님을 비롯해서 여러 작가들이 엔솔로지로 네. 그런 소설집을 낸 적이 있는데 그때 네. 저희는 이제 제가 글을 쓰고 동생이 만화를 그려서 그래픽 노블로 참여했는데 그때 이후로 이제 다시는 같이 하지 말자라고 했다가 이번에 제가 원고를 다 써놓고 보니까 이 책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입문자 혹은 초심자에게 어울리는 책인데 그래서 말투도 좀 부드러운 말투로 썼잖아요. 근데 여기에 그 친구의 그림이 있으면 그리고 그 친구가 누구보다 이제 저를 잘 알고 이해하는 사람이니까
그림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출판사에 제가 제안을 했고요. 다행히 받아들여 주셔서 이제 문지욱 작가의 일러스트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 형제세요? 네, 형제예요. 아, 그러면 그 집은 형제가 다 작가세요? 저희가 그래서 저희 부모님의 큰 우환 이었다고 말하기엔 여전히 그런데요. 이었고 이고. 네, 저희 부모님의 아직도 이제 기도 제목은 이제 저희 형제가 4대 보험 되는 직장에 다니는 것. 그 진짜 몰랐는데요. 문지욱이라는 이름을 검색하면 이제 예스24에 작가 소개가 나오는데 감리교 신학대학교와 에모리 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목회자의 길을 걷다가 취미로 그려오던 만화에 인생을 걸어보기로 결심하고 조 쿠버트 만화학교에 입학해서 3년간 그림을 공부했다. 그리고 이제 쭉 이런 작품 뭐 수상 내역들이 나옵니다. 저는 문지욱 작가님은 잘 모르지만 문지욱 작가님 덕에 문지역 작가님께서 부모님으로부터 조금 눈총을 덜 받으셨겠네요. 서로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지금 읽어주신 그 소개글을 제가 써줬거든요. 이런 식으로 서로 돕는 건지 안 돕는 건지 하면서 네. 저보다 저 친구가 더 걱정되지 않으세요라고 부모님에게 서로 말하고 있는 것 같은. 네. 아니, 저는 진짜 표지가 굉장히 예쁘기도 하고 분명히 누군가 새로 그렸을 거라는 게 확실하잖아요. 이게 뭐 세상에 존재하는 일러스트일 리는 없고 게다가 요 뒷모습이고 간단하게 표현됐지만 왠지 문지역 작가 느낌이 나고 헤어스타일도 디테일에 강하셔. 맞아요. 그래서 야 이건 누가 그렸어? 진짜 초반에 확인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이름이 있어서 네.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소설 쓰고 앉아있네를 보면서 약간 걱정도 들었어요. 뭔 걱정이? 뭐냐면 그 이제 저도 아주 가끔 이제 글쓰기와 관련된 강의를 하거나 혹은 제가 좀 시간은 지났지만 대학에서 2학기 학생들 가르쳤는데 그때도 에세이를 매주 써오게 했거든요. 근데 제가 아무래도 글로 밥벌이를 하는 기자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좀 글쓰기에 대해서 욕구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나 후배들이 상담 같은 걸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좀 냉정하게 답해주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글쓰기는 3분의 2 이상은 재능이다. 그래서 넌 안 된다. 네, 사실 네 그래서 막 되게 막 네 길이 아닌 것 같은데 막 용쓰려지는 마라. 네가 훨씬 잘할 수 있고 네가 훨씬 더 가능성을 꽃피울 수 있는 다른 게 있는데 왜 자꾸 안 되는 거에 매달리려고 하냐라는 이야기를 저는 좀 가감없이 해주는 편이고 그 YG 이야기 듣고 글 쓰는 직업을 포기한 사람이 지금까지 누적 한 2,700명 정도 되잖아요. 꽤 있을 수도 있어요. 꽤 있을 수도 있고 실제로 그래서 나중에 컴플레인 받은 적도 있어요. 그때 1학년 때 기자님 강의 듣고 저는 기자가 과학 기자가 되고 싶었는데 그냥 과학 기자 기자 되는 거 포기하고 그냥 전공 따라서 석사 학위 받으러 갔잖아요. 뭐 이런 친구들도 이제 나중에는 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소설 쓰고 앉아있네 이제 앞부분 그리고 이건 지난번에 그 저희 책걸상 그 토크 콘서트에 오셔서 했던 강의랑 일맥상통한 내용인데 글쓰기는 사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누구나 일정 성취 이상 할 수 있는 일이다. 약간 도전해라. 이제 약간 이런 메시지로도 분명히 읽힐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약간 걱정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제가 책에도 뭐 다른 방식으로 써놨지만 이제 글쓰기에서 재능이 중요한 거는 맞죠. 재능이 중요한 건 맞고 그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오히려 저는 이제까지의 글쓰기 교육이나 글쓰기 환경에서 재능이 필요 이상으로 부각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환상이나 신화를 갖게 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를 착각하게 만들거나 내 재능이 어느 정도인지를 객관적으로 판단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태에 많이 사람들이 처하게 된 것 같아서 제가 하는 말이 누구나 할 수 있다가 누구나
위대한 작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글쓰기를 도전해 볼 수 있고 거기서 내가 원하는 성취까지를 어떤 방식으로 하면 이룰 수 있다, 가깝게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요. 그게 오히려 자꾸 재능의 영역으로 가버리면 처음부터 정해져 버리는 거잖아요. 마치 이제 태어날 때부터 작가로 태어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하루키 선생님도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네. 글을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랬는데 정말 미안한데 타고나야 된다고. 그렇죠. 근데 제가 경험한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층적이기 때문에 재능으로만 보면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위대한 소설가, 훌륭한 소설가가 될 수 있었던 친구들이 지금 글 안 쓰고 다 다른 걸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런 삶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부를 수는 없잖아요. 반대로 저처럼 재능이 부족한 사람이 계속 여기서 버티고 있으면서 뭔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계속해서 조금 나아지게 만들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저는 재능만으로 이 글쓰기를 생각했을 때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이제 문지역 작가님이 너무 겸손하시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문지역 작가님 작품을 좋아하고 계속 따라 읽은 독자로서 문지역 작가님은 문제가 분명히 있으신 분이시고 심지어 문씨잖아.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는 글짓기 대회에서 상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글쓰기를 할 때 다른 대회에서는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글쓰기를 할 때 저의 유일한 목표는 일단 어법에 맞는 문장을 쓴다. 그게 첫 번째 목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있는 걸 글로 표현했을 때 그게 100%는 아니더라도 대체로 독자에게 가 닿을 수 있는 글을 쓴다가 저의 목표라서 저는 그래서 약간 미문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추상화 수준이 굉장히 높은 글 같은 경우는 제가 좋아하지도 않고 이건 제가 쓸 수 있는 글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글을 잘 쓰고 싶어하는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머릿속에 이렇게 약간 대문호를 이렇게 생각을 해놓고서 네. 이제 나는 저렇게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도전을 하는 것 같고 자칫 잘못하면 이제 그런 분들이 그 길이 아닌데 자꾸 거기에 계속 문을 두드리게 하는 시간 낭비를 하게 하는 효과를 낳지 않을까. 네. 이제 그게 조금 걱정이 되어서 저는 보통 그런 상담을 해올 때마다 좀 과하게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는 편이고 나도 밥벌이로 밥 먹고 살지만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의 소박한 목표는 이걸 뿐인데 근데 정말 위대한 작가나 훌륭한 작가가 되는 건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라고 저는 이야기를 해줘서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읽은 YG님의 글은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원칙을 다 지키는 글이었던 것 같고요. 저는 그것도 너무 좋은 글쓰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쓰기를 잘한다고 할 때 그 형태를 꼭 한 가지로 고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어떤 글쓰기에 재능이 있는지는 해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출입문 자체를 막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취지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게 이 출입문을 들어가면 모두가 해리포터를 쓸 수 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네. 아니 해리포터까지 나오면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하세요. 제가 외부 강의를 하면 보통 이제 직장인들이 퇴사를 하고 와서 저도 얼마 전에 나오셨던 휴남동 서점 같은 글을 쓰겠다, 해리포터 같은 거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게 이제 글쓰기를 잘못 오해하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말씀하셨으니까 휴남동 서점 황보름 작가 편 들으면서 방송은 재밌었어요. 네, 너무 재밌었고 바로 책을 샀습니다. 아직 읽지 않았고요. 30개 언어로 번역됐다는 부분이 너무 감명 깊었기 그러니까 저희가 때문에. 감명 깊었대. 그러니까 제와 해피랑 제가 지금 거의 8년 넘게 책걸상을 하면서 가장 저자세가 자연스럽게 되었던 저는 두 분이 그렇게 정중하신 거 처음 느꼈습니다. 네. 제가 아까 유튜브 채널 얘기를 꺼낼 때 다른 SNS도 많이 하시잖아요. 이 얘기도 이제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까먹었었거든요. 인스타그램도 하시잖아요. 네. 책걸상 인스타 만들었는데 팔로우 안 하셨더라고요. 오늘 하겠습니다. 아니 팔로워할 가치가 없으셨던 거지. 아니 그래도
좀 해줄 수도 있잖아 좀. 제가 그 후원도 하는데. 북데이 13도 네. 몇 번 참여했었는데 네. 네, 인스타도 팔로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일 열심히 하는 게 유튜브죠, 그래도. 네, 네, 제일 중점적으로 하는 건 유튜브예요. 그 저는 소설 쓰고 앉아 있는 읽으면서 그 독자 입장에서 이제 몇 가지 기억에 남는 대목이 있는데 저는 그런 걸 좋아하니까 하나는 이분이 글 쓸 때 어떤 키보드를 쓰시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들 궁금해하지 않으세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궁금해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또 그런 거 써 놓으셨는데 제가 쓰는 키보드랑 똑같아가지고 저는 진짜요? 더 반가웠고 네. 그리고 중간에 그 소설 작법과 관련된 글을 쓰다가 저는 진짜 좋은 친구를 두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친구분이 근데 왜 네가 쓴 글의 주인공들은 먹지를 않아? 그 부분 맞아. 네, 그래서 그 작가님께서 조금 과하게 표현을 쓰셔서 왜 그 내 소설의 등장인물들은 생동감이 없을까를 고민을 하던 찰나에 지인 중에 친구 중에 한 분이 야 근데 네 소설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은 왜 먹지를 않아? 그래서 딱 한 대 맞은 것처럼 생각이 들었다. 근데 그 대목 저는 듣고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또 하나는 이거 저도 이제 글 쓸 때 많이 의식하는 대목인데 구체적인 정보를 줘야 생동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동차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BMW나 벤츠라고 언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많은 돈이 아니라 뭐 5천만 원, 1억, 2억이라고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해야 한다라고 몇 가지 예를 들어가지고 써 놓으셨는데 그건 꼭 소설이 아니라 에세이를 쓰거나 아니면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쓸 때도 그런 구체성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구체성이 결여된 글들이 대체로는 개소리가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뭐 그렇게까지 험한 말로 결말을 낼 건 아니고 이제 외국 소설 중에는 구체적인 상표 브랜드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는데 한국 소설은 마치 이걸 쓰면 안 되는 것처럼 다 무슨 이니셜로 나오고 그냥 가명으로 나오고 지명도 그렇고. 아니 그리고 외국 소설들 같은 경우는 그 문지혁 작가님께서 이 책에서도 여러 차례 뭐 예로 들지만 그런 구체적인 정보를 드러냄으로써 그 등장인물의 캐릭터라든지 아니면은 그 배경의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전달을 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사브를 타고 다니는 10년 된 사브를 타고 다니는 대학 교수 뭐 이런 거라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그 코넬리 얘기 나왔습니다. 링컨 차를 타는 변호사. 그럼요. 제목에서 이미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캐릭터라이제이션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디테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우리가 뭐 먹고 마시고 걸치고 사용하는 모든 물건들이 사실 우리의 일부를 반영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작가들은 왜 그렇게 고유명사 드러내는 걸 금기시해요? 저도 의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을 애쓰시라고 한다든지 뭐 이런 것부터 자동차의 브랜드를 말하기 시작한 것도 저는 몇 년 안 됐다고 생각이 작가 되거든요. 그 초급인가 중국 한국어에도 보면은 지명 애매하게 이렇게 안 그건 나오잖아요. 이제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강원도 지명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 저 김기창 작가가 방콕에 이어서 이제 마산 그 앞에도 또 무슨 지명 하나 있었잖아요. 그래서 마산 그 궁금해요. 저 마산도 읽었어요. 읽었어요? 연말에 읽었어요. 어때요? 재밌었어요? 저는 김기창 작가의 다른 소설에 비해서는 매력적이라고 생각은 안 들었는데 그 시도 자체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그 마산의 역사적인 배경으로 해가지고 한 세 타임의 이야기들을 써 놓으셨는데 저는 김기창 작가의 이제 이전 작품들만큼 매력은 없었어요. 그 방콕 모나코 모나코가 제일 먼저 모나코 방콕에 이어서 지금 마산이 등장했는데 그러니까 1970년대 그리고 IMF 때 그리고 최근 코로나 때 이 세 시기를 약간 병렬로 이렇게 이야기를 전개시키면서 등장인물들이 서로 이렇게 연으로 엮이는 이런 이야기인데 근데 저는 그 모나코나 방콕에 비해서는 조금 실망스러웠는데 또 뭐 다른 독자들은 모르죠. 네, YG 개인 의견입니다. 네. 뭐 언제나 그렇듯이. 네. 다음에 한번 금기를 깨봐요. 아주 대놓고
무슨 저 한 800매 되는 소설에 브랜드 이름만 한 80개 나오게 뭐 이렇게. 제가 자동차 이름은 꼭 그래서 디테일로 쓰려고 음. 지금 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인 문제들과 이제 특히 한국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비롯한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출판사에서 말리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또 케이스가 있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특정한 아파트 이름, 특정한 동네 이름, 특정한 뭐 핸드백 이름이 음료수 이름, 햄버거집 이름이 나오는 게 어느 부분에서 명예훼손이 돼요? 그게 명예훼손이 법적인 문제도 될 수 있고 또 윤리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뭐 공론화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서요. 작가들이 몸을 사리는 경우들이 저는 더 많다고 생각하고 자기 아니, 뭐 검열을 하는 주인공이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연쇄살인마거나 이러면 네. 좀 문제가 될지 모르지만 네. 그러지 않고서야 아니 계엄령 모의한 것도 롯데리아라고 나오잖아요. 햄버거집이라고 뭐 표현되기도 그렇죠. 하지만 그 디테일이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그렇죠. 말해주는 네. 건데 문학 작품에서 솔직히 그게 네, 롯데리아가 아니라 쉑쉑버거였어 봐봐. 조금 다른 느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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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르잖아. 다르지. 네. 되게 힙한 군인들이네 이런 느낌이 들잖아. 쉑쉑에서 모의를 했어. 돈은 누가 냈을까 궁금했을 텐데 롯데리아는 조금 덜 궁금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그 지금 제가 뭐 얼른 생각나는 것들을 예를 들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훨씬 더 디테일하게 풀어 놓으셨거든요 책에. 그래서 저는 이상하게 소설을 쓰기에 대한 욕구를 느껴본 적이 없거든요. 말씀하셨던 습작하셨던 하이텔의 그 동호회 같은 데서 아마 평 남겼던 독자가 저일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네, 네. 진짜? SF 네 하이텔 그다음 PC 서브의 하이텔 SF 소설 동호회 회원이었어요? YG는? 네 회원이었죠. 과소동이라고 90년대 부르는, 초부터 과소동? 과소동이라고 불렀습니다. 90년대 초부터 그래서 그 하면은 그 독자 입장에서 막 평 같은 거 남기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른이 남긴 평이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은 네. 몇 살이 아니네. 아이가 남긴 것일 수도 있었어요. 네. 그렇네요. 네. 문지혁 작가보다 YG가 더 나이가 많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많죠, 조금. 네. 근데 근데 여기 책에도 나오지만은 그때는 그 어른들이 평을 서로 다 어릴 남기나 때니까. 네, 서로 다 저는 어릴 저 때니까. 빼고는 다 어른이라고 생각했지만 근데 사실은 아닐 수도 또래 있다. 한두 살 어른이 형 아니라 예. 그냥 조금 나이 많은 형 네. 똑같이 어린이 나는 그런데 저는 또 어른인 척하고 썼을 거 아니야. 어른인 척하고 썼고 문적 작가님도 약간 어른인 척하고 올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그 정기 모임에 한 번 딱 나간 적이 있는데 그때 그 동호회 회원들이 되게 깜짝 놀라면서 저를 되게 귀여워해 줬어요. 왜냐면 호프집 같은 데서 모임을 했는데 중학생 제 친구랑 이제 2명이 찾아가가지고 굉장히 놀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콜라 시켜주고 막 그랬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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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그 동호회에 나왔던 형님들 중에서 그 꼬마가 나중에 문지혁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단 한 명이라도 알란가 모르겠네요. 그러게요.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장강명 작가님도 거기에 계셨을 수도 있고 음. 활동한 시기가 좀 다르지만 듀나 작가님도 과소동 출신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저는 그때도 그 창작을 한다라기보다는 재미있는 SF를 읽는다라는 게 저의 목표였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이른바 문청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그런 제가 읽어도 이 책이 참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소설이라는 장르에만 관심이 없을 뿐 YG가 그렇게 많은 책을 읽으면서 또 글 쓰는 직업을 가지면서 내가 써도 이거보단 잘 쓰겠다 해가지고 많은 책을 썼잖아요 그동안. 네, 근데 저는 이제 훌륭한 그 논픽션 작가가 되고 싶은 꿈은 있는데 아직까지 훌륭한 논픽션 작가는 안 된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나이가 점점 50에 가까워지고 있어가지고 50 넘은 사람도 있는데 뭐. 네. 이번 주에는 문지혁 작가의 창작 수업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 소설 쓰고 앉아 있네라는 책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문 작가님 올해 어쨌든 지금 확정된 것만 최소 2권. 네, 올해 아마 제 예상에는 4권 정도가 다 합치면은 책이 나올 것 같고요. 그 나머지 2권은 뭔가요? 두 권은 이제 말씀드렸던 장편과 중편이고 또 하나는 제가 지금 번역하고 있는 세계 고전이 있는데요. 그 번역서가 아마 나올 것 같고 마지막 한 권은 그
마음산책이라는 출판사에서 내고 있는 짧은 소설 모음집이 있어요. 네, 짧은 소설들만 모은 소설집이 있는데 그 소설집도 아마 올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여기에 제가 실전 한국어를 쓰는 것에 성공한다면 지금 우리 박혜진 부장님, 박평님이 자꾸 원고 마감이 제가 8월 말이거든요. 네. 근데 올해 낸다고 자꾸 얘기를 하셔서 제가 되게 마음이 불안한데요. 8월 말까지 던지면 네. 서두르면 올해 안에 나오긴 네. 하죠. 네. 근데 저는 올해 안 나왔으면 싶기는 한데 네, 어떻게 근데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번째 말씀하신 소설집 짧은 소설은 혼자 쓰는 거예요? 네네, 제가 혼자 쓰는 거고 그건 이전에 썼던 소설들 모으는 거라서 원고는 이제 거의 모였고요. 네. 한 1년에 5권 내면 반칙이죠. 근데 딴 작가들 저도 이렇게 많이 내본 적은 없는데 올해가 그런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아마도. 문지혁 작가님 보시기에는 쓰는 게 받쳐진다면 어느 정도의 텀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저의 목표는 1년에 한 권 내는 거거든요. 1년에 한 권. 네, 그래서 보통 작가들이 그렇게 하듯이 장편 한 권, 소설집 한 권을 이제 매년 번갈아서 내는 정도의 리듬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25년에 이제 제가 작년에 욕심을 낸 것일 수도 있고요. 제가 요즘 많이 하는 생각이 언제까지 이 페이스로 쓸 수 있을까를 많이 걱정하기 때문에 아껴서 하는 것보다 할 수 있을 때 하자라고 작년에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작년에 제가 너무 미운데 그래서 이제 그 결과물로 올해 이제 여러 권의 책들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번역서를 빼더라도 3권 아니면 4권이 권, 나오고 맞습니다. 번역서 하나까지. 분명히 청취자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떤 고전 번역하시는지 살짝 힌트 주셔도 돼요? 네,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이라는 소설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기라성 같은 선배 번역가 안정효 선생님들이 선생님한테 도전하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그 번역을 요즘 안 하려고 하는데도, 그러니까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이라고 하니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 시대가 그 소설을 다시 소환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어서 이 소설을 제 언어로 옮겨보고 싶다는 욕심에 이제 덜컥 계약을 했는데 이제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아서 최근에 괴로워지고 있습니다. 기대됩니다. 네. 네. 2024년에 고생 많이 하셨고 25년도에도 지금 마감을 앞두고 있는데 어쨌든 25년에 뭐 결과물들 많이 나오니까 아주 행복하고 돈도 많이 버는 한 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책걸상에 올해 한 2번은 더 나오셔야겠네요. 불러주시면 언제든 오겠습니다. 네, 그 초급 한국어 프리퀄도 기대하고 기대되고 있겠습니다. 있고. 일단 저 인스타 팔로우도 좀 하시고. 네, 이번 주에 문지혁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